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잠시 주춤했던 이유를 알아보고 또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매수 분야도 차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인데요. 물론 크게 더 오를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크게 매수하기에는 관심이 너무 과대하지 않나, 관심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보는 매일경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대문짝만하게 이더리움을 비축하고 있는 톰 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비트마인이라는 주식이 무려 15%가 올랐습니다.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기업들이 코인 비축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이제 XRP의 솔라나까지도 기업들이 사고 있다. 특히나 예전에는 이제 SBR이라고 했었죠. Strategic Bitcoin Reserve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는 다른 단어가 등장을 한 거죠. DAT라고 해서 지금은 비트코인만 비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라는 단어. 사실 테마는 한번 정해지면 좀 오래 가는 경향이 있는데 용어를 바꾼 거죠. 조금 새로운 느낌으로 해서 역시 매일경제에서 대문짝만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 비트마인, 샤프링크, 이 웨버스 이런 건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까지 많이 나오는 게 약간은 조금은 느낌이 쌓여지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갤럭시 디지털 CEO가 디지털 자산의 보유 기업들의 설립 붐은 정점을 지났다라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이 DAT 기업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요. 이제 설립하는 기업들이 붐이 정점이 지났다라고 평가까지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은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본격적인 매도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한 칭찬이 쏟아지면은 뭔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요. 약간 느낌이 쌓여지고 공포감을 조금씩 집어먹는 게 저는 정상이다. 투자자의 정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몇 개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에도 나왔지만 톰 리, 펀드 스트레트의 창립자가 10년 내에 내가 전 재산을 쏟아붓는다면 비트코인에 할래, 이더리움에 할래. 어떤 여자 아나운서 분이 짓궂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톰 리가 그런 거 왜 물어보냐 했었지만 계속 물어보니까 나는 비트마인의 의장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유망하다. 사실 좀 마지못해 대답을 한 경향이 있죠. 자, 근데 톰 리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 것 같네요. 역시 8월 7일 밤중에 바네크라는 곳에서도 이더리움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능가한다. 아하, 제가 아무리 이더리움을 좋아하긴 하지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능가하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약간 등골이 약간 오싹오싹해지는 겁니다. 이런 기사를 저는 볼 때마다. 역시 비슷한 기사인데요.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에서도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상장사 기업 주식, 비트마인, 샤프링크 이런 게요. 비트코인 ETF보다 더 낫다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낫다? 더 잠재력을 갖췄다? 유망하다? 아하, 이게 조금 무섭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쌓여지는 사람들 일부가 지금 수익 실현,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조금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주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7월 29일경에 이런 기사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언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무려 74만 명이 대기 중이다. 특히 이 에이브 또는 아베라고 하는 플랫폼에 줄을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사람들 수익 실현, 차익 실현하는 것도 목적인데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사를 한 10일 전쯤 기사지만 자세히 다시 보면요. W 이더의 금리 연이율이 3%에서 두 자릿수 10%가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래 투자자들이 대출금과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이더리움이 필요해졌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게 써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7월부터 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을 했었죠. 한때 209만 원까지 갔는데 막 530만 원대까지 급등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비투가 당연히 올라오게 됩니다. 이 뭐 롱을 치려고 한다든지 이 뭐 포모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특히 에이브 같은 디파이 거래소에서 빌려서 비투를 어마무시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원래는 한 3% 정도만 대출 이자 주면 됐는데 10%가 넘게 급등을 한다? 그러면요. 기존의 비투 하심, 이거는 이제 신규 대출 이자가 올라가게 된 거겠죠. 근데 그게 기존의 비투를 하신 분들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기존 비투에 하시는 분들의 이자도 역시 올라갑니다. 3%였는데 뭐 10몇 퍼센트 내면 아깝겠죠. 그래서 비싼 이자 때문에 결국은 고래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팔아서 갚을래. 이걸 팔아야지만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스테이킹의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급증을 했다. 물론 많은 이제 기관들이 살려고도 줄을 서 있지만 이런 영향이 있다. 즉 차익 실현도 있고 B2에 대한 이자를 갚으려고도 하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현재 조금은 뭐 부침을 겪고 조정을 겪고 있지 않나, 재미없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뭐 코인이 있죠. 이더리움은 오르기라도 했는데 이 재미없는 솔라나는 왜 계속 재미없나?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이퍼 리퀴드라는 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파생 상품 강자로 지금 7월, 8월에 우뚝 올라서고 있는데요. 애석하게도 솔라나의 사용자의 일부를 지금 흡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탈중앙화 파생 상품 거래소 하이퍼 리퀴드가 사람들의 폭발적인 채택과 사용 증가에 힘입어서 7월 달에 네트워크 수익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이게 주로 솔라나의 점유율을 잠식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리퀴드가 7월 전체 모든 블록체인 수익의 무려 35%를 빨아들였다고 합니다. 왜 하이퍼리퀴드를 공부를 해봐야 된다? 솔라나뿐만 아니라요. 이더리움이나 BNB 체인의 점유율까지 잠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인데 솔라나, 이더리움, BNB까지 지금 잠식을 한 거죠. 수익률을요. 그래서 또 참고로 하이퍼리퀴드가 뭐 제임스 윙인가요? 뭐 이런 고래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시가총액도 높고 근데요. 한국에도 상장이 아무 데도 안 됐고요. 또 바이낸스나 이런 큰 데도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 하이퍼 리퀴드가 근데 시가총액은 또 높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자로는 하이프라고 해요. 뭐 업비트에 하이퍼 뭐가 있긴 한데요. 이게 아니에요. 다른 이상한 제가 잘 모르는 코인인 것 같고요. 아무튼 약자는 HYP인데요. 이거는 롱숏을 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현물 거래도 하는데 굉장히 비중이 낮아요. 현재 지금 강세장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롱숏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롱숏 거의 전용 거래소라 보시면 되는데 반대말은 중앙화 거래소겠죠. 뭐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나 업비트가 경쟁자로 있다. 탈중앙화는요. 그냥 자기가 자동적으로 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진행이 된다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기존에도 이런 덱스 거래소, 특히 이더리움 쪽에 많이 있었어요. 자, 기존 덱스 거래소나 중앙화 거래소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뭐 UX나 UI, 뭐 편의성도 어마무시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안 써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빠르고 편하고 싸고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하죠. 누구나 거래소를 생성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앙화 거래소처럼 굉장히 사용자 편의적으로 빠르고 편하면서도 디파이처럼 자유롭고 투명한 구조다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은 사용자 유저들이요. 나만의 작은 거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 호가창을 빡빡 채워야 되고 하는데 하이퍼 리퀴드의 유동성을 빌려서 나만의 작은 거래소, 뭐 예를 들면 업비트에 없는 코인을 상장을 시켜서 사람들이 여기서 거래를 한다? 그럼 내가 수익을 일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오도북은 빌릴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소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장, 마켓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하이퍼리퀴드를 100만 개 이상을 스테이킹을 하고 경매에서 이기면
내가 원하고 싶은 마켓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솔라나 3배짜리 레버리지 선물 시장을 이 종목을 내가 만들래?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막 사고 팔고 하면 그 수수료의 최대 50%를 내가 가져가고 나머지 50 정도는 이제 하이퍼 리퀴드에서 가져간다는 거죠. 물론 이 거래소나 마켓을 만드는 게 큰 비중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10% 정도 되고요. 대부분은 롱숏 이 거래량에서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곁들여지면서 이제 하이퍼리퀴트가 굉장한 지금 부각을 하고 있다,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하는 건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이퍼리퀴드를 비축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 있고요. 또 시가총액이 무려 14위까지 올라왔는데도 왜 뭐 바이낸스나 업비트나 이런 메이저 상장이 없지?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까 중앙화 거래소와 반대 개념이다. 즉 경쟁자입니다. 지금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이런 경쟁자로서 뭐 사람도 별로 없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엄청난 떼돈을 벌고 있다면 바이낸스에서 쉽게 상장을 해줄 수 있을까요? 내 경쟁자인데 예를 들어서 뭐 조은영 구단이 이창호를 어릴 때 이제 데려왔는데 이창호가 나보다 더 잘하게 된다면 보내야겠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고는 있지만 메이저 거래소에는 아직까지 상장이 되지 않았다. 여기까지 한번 참고로 공부를 해봤고요. 다시 솔라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 하이퍼 리퀴드가 솔라나나 이더리움의 점유율을 갉아먹었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7월, 8월 위주로 파생 상품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요. 하이퍼 리퀴드가 무려 35%까지를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 롱숏의 거의 대가로 지금 우뚝 선 거죠. 물론 그 전에 이더리움 기반 DYDX나 GMX 탈중앙화 거래소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당연히 30 몇 프로, 40% 가까이 육박을 했겠지만 27% 정도로 떨어졌고요. 솔라나 기반도 한때 20에서 30대를 유지를 했지만 현재 16%. 나머지는 이제 하이퍼 리퀴드에서 이 점유율을 뽑아갔다는 거죠. 물론 BNB 체인도 있고 아비트럼, 옵티미즘 뭐 등등 여러 체인이 있지만 파생 상품 지금 롱숏에 있어서만큼 하이퍼 리퀴드가 정말 많이 뺏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뭐 코인의 수입 중에서 파생 상품이 전부는 아니에요. 자, 파생 상품 거래 수수료의 약 30에서 35%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으로 코인 수익을 100으로 놓으면 한 30% 정도를 지금 파생해서 가져간다. 물론 강세장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현물 거래, 스테이킹 보상, 유동성 공급 수수료 등등 한 70% 정도는 파생 외에서도 수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파생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강세장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25년도에 주요 코인별로 블록체인의 이제 전체 수익 점유율을 보면, 그러니까 뭐 현물이든 뭐든 다 이제 합쳐서 수익을 따져보면 여전히 이더리움이 압도적인 1위다. 한 35에서 40% 정도의 이제 수익 내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2위가 최근에 급부상한 하이퍼 리퀴드, 뭐 25에서 30%, 3위가 솔라나, 뭐 BNB, 아비트럼 등 레이어 2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요. 과거에도 수많은 이더리움 킬러들이 나왔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네오도 있었고요. 뭐 이오스도 있었고 많은 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더리움을 제끼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리퀴드가 지금 파생 상품에 힘입어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지만 뭐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강세장이 꺾인 후에 약세장이 온다면 이때가 하이퍼리퀴드가 진정한 생존의 시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 한 번도 제대로 된 하락장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친구의 부상으로 인해서 뭐 이더리움도 약간의 타격은 받았지만 솔라나가 조금은 주춤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우리는 뭘 사야 될까? 항상 우리가 궁금한 주제겠죠. 일단은 제가 뒤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 CIO가 뽑은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와이즈의 CIO죠. 이분이
프로젝트 크립토를 이제 SEC가 추진을 하면서 세 가지의 투자 기회가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더리움 같은 레이어 1 인프라다. 왜냐하면 토큰화 시대가 올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이 되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맞다. 예전에는요, 이더리움이 항상 조롱 듣고 뭐 안 좋다 얘기를 들었던 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인데 이더리움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해야 되고 뭐 레이어 1이고 어려운 말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월가 세력들이 이제 제대로 된 타이틀을 달아줬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알지 당신들? 그거 발행이 되고 돌아다니는 걸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코인이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지나다니는 고속도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 하고 알아먹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야는 전통 자산과 코인을 이어주는 금융 슈퍼앱이다.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가 대표적인 예다. 뭐 여기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세 번째가 SEC가 이제는 중개자 없이도 시장이 기능할 수 있다. 뭐 예전에 스테이킹도 증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디파이 쪽이 엄청난 잠재력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 계속 공부했었던 뭐 유니스왑, 방금 공부한 하이퍼 리퀴드, 그리고 에이브 또는 아베 프로토콜이 대표 주자다라고 합니다. 세 개 다 격하게 공감을 하고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욕심이 많아요. 어디에 욕심이 많냐면요. 정말 싸게 살 때, 조롱받을 때, 험한 꼴 당할 때 사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욕심쟁이 제가 볼 때는 물론 세 개 다 좋은 분야긴 한데요. 조금 비쌉니다. 이게 막 추풍낙엽처럼 조정이 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제 뭐 관심 분야는 아니고요. 제가 싸게 사고 싶은 분야는 지금은 아니다. 그럼 뭐가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분야라든지 또는 놓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식 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논리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 뭐 코인 얘기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요. 이 논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최근에 놓친 것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뭐 레딧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셜 플랫폼, 한국으로 하면 뭐 DC 인사이드, 뭐 비트맨 정도, 카페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근데 훨씬 크겠죠. 이게 강세장이 오면요,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사야 돼, 얼마에 샀어, 뭐 인증도 자랑도 해야 되고 커뮤니티가 떠들썩하겠죠. 째려보고 있었는데 뭐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놓쳤습니다.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올라가면. 그리고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로켓랩이라는 회사도 뭐 우주산업, 방위산업 쪽이잖아요. 스페이스X의 대체자가 될 것이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가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뭐 급등을 하더라고요. 째려보고 있는데 급등하면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나중에라도 스페이스X가 또 IPO를 만약 하게 된다. 덩달아서 수혜를 보고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주목은 했었는데 일단은 빠빠입니다. 뭐 큰 조정이 있지 않는 한은 너네는 이제 뭐 물 건너 간 거죠. 그리고 과거에 제가 뭐 성공을 했던 사례를 몇 개만 말씀드리면 뭐 비트 이더 뭐 이런 거는 이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22년도에 정말 험한 꼴 당하고 있을 때 코인베이스도 한 40불 뭐 언저리에 해서 샀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안 팔았습니다. 뭐 400불이 뭐 300불 되고 좀 떨어지긴 한데요. 뭐 괜찮습니다. 뭐 싸게 사면요. 별로 뭐 문제가 되거나 힘들지 않겠죠. 뭐 비싸게 사는 게 문제지 싸게 사면 뭐 그냥 마음 편하게 계속 갈 수 있다. 그리고 쿠팡도요. 22년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드러켄 밀러가 쿠팡 샀다 물렸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그래서 언제 악재가 나오지 계속 이제 악재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샀었는데요. 뭐 근로자가 뭐 사망을 했다더라. 뭐 적자를 뭐 수년간 봤다더라. 뭐 한국 정부에서 괘씸죄 매겨서 뭐 과징금을 엄청 때려 맞았다. 또는 뭐 회비를 뭐 로켓 배송을 얼마를 인상했다더라.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좀 사 모아서 둘 다 조금 재미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올해 또 재미를 봤던 분야가 25년 4월 봄맞이 바겐세일 한번 했었잖아요. 특히나 관세 폭탄이 떨어지면서 근데 이때 이렇게까지 떨어질진 몰랐지만 제가 뭐 해지 자산이나 뭐 삼성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해지를 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팔면서 이제 뭐 비트나 이더나 이런 걸 샀었는데 뭐 코인 얘기는 조금 이제 빼고요. 왜냐면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전에도 이제 뭐 쏘는 걸 바라만 보고 지켜만 봤던 애들이 있겠죠. 뭐 레딧이나 로켓넷처럼 로빈후드를 저는 그렇게 사고 싶었는데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막 그냥 우주로 날아가고 있어서 일단 보내줬었는데 이 관세 폭탄을 맞으니까 로빈후드나 스트레티지가 굉장히 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조금 사서 그래도 재미를 좀 봤었다. 요거까지가 이제 과거형이었다면요.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심지어 엊그제 한 이틀 전쯤에 좀 샀거든요. 그 이제 주식 이름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입니다. 한두 달 전에도 제가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샀는지 이 논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독점적 기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잘 나갔지만 그 의료보험 쪽 기업이잖아요. 그러나 뭐 반 트럼프 주식, 반수의 주식으로 현재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눈물의 파티를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추천은 일단 아닙니다. 추천은 아닌데 논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이 판단을 하셔라. 일단은 이 주식은요. 2010년, 11년 때부터 지금까지도 어마무시한 독점적인 이익을 누렸던 회사입니다. 야,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마치 나스닥이나 S&P 500처럼 올라가는 주식도 굉장한 주식 중에 얼마나 이게 독점적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한 5월 15일, 5월 중순쯤에요. 요게 거의 반토막도 더 납니다. 어마무시하게 이 대형 주식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5월 15일쯤에 폭락이 나왔었는데 뭐 트럼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나왔었죠. 뭐 조사도 들어간다. 그래서 5월 15일에 제가 덜컹 사는 게 아닙니다. 일단 지켜보는 거죠. 폭락 이후에도 계속 지켜봅니다. 이게 이제 더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요때 한번 떨어지고 훅 올라가더라고요. 이때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도 떠들썩했는데 안 삽니다. 왜요? 저는 욕심쟁이라 했었죠. 더 떨어지고 더 지켜본다. 근데 올라갔으니까 안 샀는데 최근에 뭐 한 이틀 전쯤에 240달러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달러를 다 털어서 샀습니다. 뭐 떨어지면 더 사겠다 하면서요. 왜냐? 이게 일단 5월 15일 이후로 계속 지켜봤는데요.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옵니다. 뭐 공공의료보험 사기 의혹으로 뭐 법무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뭐 과잉 진료, 과잉 청구 뭐 그리고 5월 달에도 유나이티드 그룹의 위티라는 CEO가 깜짝 사퇴를 발표합니다. 뭐 거의 이제 이 책임을 지고 뭐 도망가신 거겠죠. 그리고 작년 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CEO가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는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이 기업 보면요. 그리고 6월 초쯤에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배당을 중단한다는 가짜 뉴스로도 도배가 되고 그리고 이 5월 달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수많은 서학개미들이 달라붙어서 최근 한 달 서학개미 원픽 종목 최근에 그리고 7월까지도 비트마인이 1위를 기록했는데 2위 매수 기업이 이 기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막 올라갈 때 많이 사셨을 텐데 지금 또 한 번 떨어져서 뭐 개미들이 좀 물려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업을 사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사면 성공한다 보장은 할 수 없는데 단 굉장히 싸게 사는 거는 일단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의 수혜 종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죠. 뭐 AI나 크립토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럴 수 있겠지만 나중에 트럼프의 힘이 빠질 수도 있겠죠. 그때까지 내가 모아가면서 한번 기다려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좀 길게 보는 것도 있고요. 또 현재 가격이 이 회사의 독점적인 구조가 이미 해체가 저는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뭐 혼자 뭐 배불리는 기업, 정부 돈을 다 먹는 기업, 여기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제 탄압을 받다가 또 한번 트리거가 돼서 엄청 터졌다는 거죠. 근데 이 독점 구조가 해체가 되는 게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다. 실제로 이게 좀 해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가격에 반영이 돼서 헐값이 됐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샀다. 이 논리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저는 험한 꼴을 보일 때 지금 이거 혼자만 아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팬데믹 때 가격과 혼자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뭐 고점을 뚫고 얼마나 가냐 하고 있을 때
지금 뭐 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그래서 험한 꼴을 보일 때 오래 지켜본 뒤에 매수를 하는 게 승률이 좋고 조금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더라. 이 논리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험한 꼴에 꾸준히 매수를 하시고 나중에 환호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기관들과 단타, 롱숏, 비트로 어깨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하나 제가 재밌는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삼성이 결혼 등으로 연결된 기업, 정치인, 뭐 메이저 언론사들의 현황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를 블랙락, JP모건, 시타델 등으로 바꿔놓으면 이게 얼마나 더 현란해질까요? 지금 만약 단타로 타이밍 좋게 들어와서 몇 달 만에 수익을 보려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이러한 많은 기관들, 언론사들, 알고리즘 로봇들이 손해를 봐야만 내가 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